안녕 X. 오랫동안 고민해봤는데 술도 몇 잔 했겠다. 마침내 내가 겪었던 일을 공유하려고 해. 영어가 내 모국어는 아니라 문법이 좀 틀려도 양해해줘. 90년도 말에다 러시아의 변방 시골에서 국립공원 관리인이자 야생동물 보호가로서 일하고 있다. 우리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너희 다른 몇몇 나라들처럼 체계적인 절차나 규정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평소 우리의 업무라곤 그냥 ATV 타고 숲을 돌아다니며 밀렵꾼들 단속하고 사슴 개체수 유지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 정도 일이었다. 나는 숲과 험한 야생에 둘러싸인 시골 벽지에서 일을 했었고 동료는 단 한 명이었다. 그의 이름은 여기선 일단 피에트르라고 부르겠다. 그러는 편이 짧고 기억하기도 쉬울 테니까. 피에트르는 가내수공업 보드카를 만들어 마시며 담배를 뻑뻑 피워대는 전형적인 정신나간 기분파 러시아인이었다. 그는 나의 수년지기 절친이었고 숲에서 무엇을 맞닥뜨리던지 간에 언제나 믿고 내 뒤를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동료였다. 월급은 쥐꼬리였지만 특전이 많이 딸려오는지라 할만했었다. 상사도 없었고 외박 순찰이랍시고 나가서 텐트 쳐놓고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마시고 돌아와도 사실상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다. 떳떳한 일은 아니었지만 선량한 사냥꾼에게 밀렵 혐의를 뒤집어 씌운 후 돈을 몇 번 갈취한 적도 한두 번쯤 있었지. 우리는 뼛속까지 부패했었지만 그래도 진짜 밀렵꾼들도 많이 잡아넣었다. 하지만 마냥 그렇게 쉬운 일만 있는 건 아니었고 가끔 우린 진짜 노동을 필요로 하는 호출을 받곤 했었다. 만약 사람들이 병든 동물을 발견하면 역병이 더 퍼지지 않게 관리하는 게 우리의 책무였다. 또 만약 어떤 동물이 사나워져 지역 주민들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그 동물을 제압하는 것 또한 우리의 책무였고 만약 그런 야생동물에게서 광견병이나 기타 질병이 의심된다면 우리는 지역 동물병원에다가 피검사를 의뢰할 수 있었다. 어느 날 피에트르랑 나는 겁에 질린 지역 주민에게서 신고를 받는다. 말하길 이틀 전에 남자애들 몇몇이 사냥을 나갔는데 아직까지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며 곰이나 늑대한테 잡아먹힌 게 아닐까 걱정하는 듯 했다. 이제 우리는 사람 잡아먹는 사나운 괴물을 찾아 오지 탐험을 떠나야만 했다. 생각만 해도 신나는구만. 그들은 남자애들이 대강 어느 방향으로 떠났는지만 알려줬고 우린 ATV를 몰고 그 방향으로 출발한다. 대략 3시간 정도 지역을 수색했을 때 우린 버려진 야영지를 발견한다. 야영장은 무언가에 의해서 박살난 것으로 보였다. 아마 곰이었겠지. 정황상 남자애들은 무언가에 의해서 급하게 야영장을 떠나야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본인들의 소총마저도 내버려둔 채. 그때부터 우리는 만일을 대비해 총을 빼들고 걸어서 수색하기 시작한다. 캠프에서 불과 수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우린 첫 번째 시체를 발견한다. 엎드려 있었던 그의 등에는 수많은 깊은 상처가 나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깊은 관통상들이었다. 왜냐하면 그건 곰이나 늑대의 피해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처는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곳엔 누군가 지나가는 흔적이 있었고 도망간 애들이 그곳으로 지나갔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우린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남자애들 2명을 더 발견했고 그들 역시 비슷한 상처를 입은 채 쓰러져 있었다. 그중 한 명은 사실상 해부당한 거나 다름없는 상태였다. 피에트르는 겉으로 드러날 정도로 이 광경에 상당히 충격을 받은 듯 했고 눈앞의 광경이 믿겨지지 않다는 듯이 머리를 흔들고 있었다. 주민들은 실종된 애들이 총 4명이라고 했었으니 아직 한 명을 더 찾아야만 했다. 바로 그때 우리 둘은 그 자리에 얼어붙는다. 수풀 속에서 무엇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이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우리는 크게 동요하며 총을 겨눴고 쏘기 전에 소리의 주인이 모습을 먼저 드러낼 때까지 기다렸다. 그것이 빽빽한 수풀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을 때 나는 내 소총을 손에서 떨어뜨릴 뻔했다. 그건 수컷 붉은 사슴이었다. 그놈의 뿔에는 우리가 찾던 4번째 실종자의 잔해가 엉겨붙어 있었다. 뿔에 걸려있는 시신 때문에 균형 잡는 게 어려운지 엉거주춤해 보였지만 우리에게 금방이라도 돌진해올 듯 사나운 울음소리를 내뱉는다. 먼저 충격에서 벗어난 건 피에트르였다. 그리고 그놈에게 총알을 퍼붓기 시작한다. 놈을 쓰러뜨린 후 좀 더 조사를 해본 우린 그놈의 뿔이 닳고 부서진 상태였다는 걸 알아차린다. 그놈이 어찌나 강하게 들이박았는지 그 충격의 여파로 이 불쌍한 애들의 몸속에서 뿔이 박힌 채 부러져 버린 것이었다. 마지막 4번째가 뿔에 끼어 있었던 건
그 미친 것이 그 애의 갈비뼈를 거의 찢어발기다시피 뚫고 들어가 뿔이 갈비대에 끼어버렸었기 때문이었다. 우린 뿔에서 네 번째 애를 분리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슴의 머리까지 통째로 가지고 돌아가야만 했다. ATV 뒤에 수구의 시체를 싣고 돌아오는 길, 그렇게 피폐해지는 귀갓길은 처음이었다. 지역 당국은 범죄 현장일지도 모르는 곳에서 시체를 함부로 옮겼다며 우리에게 상당히 화를 냈지만 오래가지 않아 금방 사그라들었다. 그도 그럴 게 사건의 주 용의자는 말 그대로 피해자 중 한 명과 단단히 연결되어 있었으니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은 그 부모들의 모습은 아직도 꿈에 나온다. 그날 밤, 난 아직도 그 일 때문에 겁에 질려 있었기에 피에트로와 술이나 한잔 하기로 했다. 그건 정상이 아니었어. 어느 순간 그가 말한다. 물론 사슴이 위협을 받는다면 공격적이 될 때도 있지. 하지만 이 개새끼는 그 아이들을 사냥했던 거야. 그리곤 전부 죽여버렸지. 원래 사슴은 그런 미친 짓거리는 안 해. 지금까지는 내가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던 정신나간 일들의 극히 일부를 엿본 이야기였어. 앞으로 해를 거듭할 때마다 나는 점점 더 기괴한 일들과 만나게 되지. 나랑 피에트르만 아는 그런 일들 말이야. 물론 전부 여기에다 공유할 거야. 너희들도 그걸 보고 내가 왜 그렇게 사슴을 무서워하는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한 달 내지 두 달에 한 번씩 우리는 야생으로 나가서 먹고 자며 밀렵의 흔적은 없는지 병든 동물은 없는지 살펴야 했다. 언젠가 한번 우리는 깊은 숲속에 밀렵꾼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상당히 외진 곳까지 나가보기로 결정했었다. 운전으로도 한참 걸리는 거리였기 때문에 늘 차일피일 미루며 우리가 안 가도 되게 밀렵꾼들이 그냥 곰에게 잡아먹히기를 기도하곤 했었다. 우리는 15시간 동안 운전을 했고 그때부터 지형이 ATV로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험준해졌기에 우리는 도보로 남은 길을 주파해야만 했다. 이 말인즉 캠핑이 필수라는 것이다. 밤이 내려앉자 나는 상당히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숲속에서 야영하는 건 우리에겐 늘 있는 일이었지만 우리가 문명세계에서 이렇게까지 멀리 떨어져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다 저번에 그 사건을 아직 마음속에서 떨쳐내지 못했었기 때문이었다. 피에트르가 나를 진정시키기 위해 술 한 병을 꺼내 권했지만 나는 혹시나 무슨 막이 들린 사슴 같은 게 공격해올 때를 대비해 제정신으로 있고 싶었기 때문에 거절한다. 밤은 별다른 사건 없이 지나갔으나 그래도 난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우린 밀렵꾼들의 핫스팟으로 추정되는 장소로 다시 걸음을 옮긴다. 이윽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주변을 둘러봤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지역 근방에선 사람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그 어떠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아이 좆같은 소문 진짜. 피에트르가 짜증스럽게 고개를 흔들며 중얼거린다. 보통 아무것도 찾지 못하면 좋아해야 하는 게 맞았지만 이때 우린 지치고 예민해져 있었다. 그때 우린 숲을 관통하며 울리는 커다란 울음소리에 깜짝 놀란다. 야씨 방금 그거 뭐냐? 피에트르는 그의 소총을 꺼내 소리가 들려온 방향을 겨눈다. 물론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었지만 우리는 가서 조사를 해야만 했다. 우린 탁 트인 들판이 보이는 작은 언덕에 올라갔다. 들판 한가운데에는 5마리의 사슴들이 뭉쳐있었고 풀이라도 뜯어먹는 양 머리를 지면에 대고 있었다. 그때 우린 사슴들이 발작적으로 거칠게 움찔거리고 있다는 거에 눈치챈다. 마치 자신의 뿔로 지면을 갈아엎으려는 듯이. 피에트르는 사슴들을 흩어지게 하기 위해 허공에다가 총을 한 발 발사한다. 그놈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만약 너희들이 야생동물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다면 당연히 갑작스러운 큰 소리는 거의 모든 동물을 달아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알 것이다. 우리는 허공에 2발 정도 더 발사했지만 그럼에도 그놈들은 여전히 반응을 하지 않았다. 잠시 동안 혼란에 휩싸인 후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내기 위해 우린 조심스럽게 가까이 가보기로 결정했다. 그놈들에게 가까워짐과 동시에 똥과 살이 썩는 강렬한 냄새가 우리를 반겨준다. 시발 저거 곰이야? 피에트르는 사슴들 앞에 땅바닥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연하는 우리의 앞에 나타난 건 커다란 성체 불곰이었다. 이미 상당히 부패한 상태였고 그 진행도로 예상해보건대 죽은지 적어도 4에서 5일은 된 듯 보였다. 사슴들은 때론 헐떡이고 때론 낮게 신음하며
불곰의 시체를 헤집고 또 헤집고 또 헤집었다. 그놈들은 지쳐 보였고 오랫동안 먹지 않은 건지 삐쩍 말라 있었다. 곰의 시체는 머리를 제외하고 전부 찢어 발겨져 있었고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머리 쪽은 건드리지도 않은 듯했다. 우린 그 끔찍한 장면을 목도하곤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다. 저것들이 곰을 어떻게 잡았냐? 아니 애초에 저게 씨발 가능하긴 한 거야? 나는 피에트르에게 묻는다. 그는 믿겨지지 않는 광경에 고개를 저으며 총을 들어 사슴 중 한 마리의 조준에 발사한다. 나중에 그가 설명하길 혈액 표본을 얻기 위해 그랬다고 한다. 총을 맞은 사슴이 지면에 고꾸라졌고 그와 동시에 다른 사슴들은 하던 짓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우리를 쳐다본다. 그놈들은 썩은 피와 살점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놈들은 돌진해오거나 그 어떤 공격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놈들은 그저 우리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피에트르는 이쯤 되니 혈액 표본에 대한 마음을 고쳐먹고 그냥 천천히 뒷걸음질치기 시작했다. 나도 그를 따라 뒷걸음질치며 총을 들어올린다.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산등성이에 다다랐을 때쯤 그놈들은 하던 짓거리를 마저 하기 시작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겐 그 어떤 관심도 주지 않은 채 우리는 이쯤 되니 이 상황에 완전히 질려버렸고 밤이 되던 말던 캠핑할 생각도 접은 채 우린 ATV에 도착할 때까지 그저 빠른 속도로 걷고 또 걸었다. 우리 둘 다 집에 오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가끔 가다 새어나오는 욕짓거리 한두 마디를 제외하고는. 그 사건은 피에트르의 마음속 무언가를 제대로 조져놓았다. 그가 나랑 같이 다시 숲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까지는 몇 주가 걸렸다. 그는 그 사슴들이 마녀나 무언가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던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난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애초에 마녀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믿는 편이 아니기도 하고 그냥 자연이란 건 어쩌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미쳐있는 게 아닐까? 난 그쪽을 더 믿는 편이다. 인간들이 너무 오랫동안 자연의 진짜 모습에서 떨어져 도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무서운 것이었는지 잊어버린 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 사슴들은 뭔가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한다. 도대체 무엇이 사슴들을 그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어느 날 우린 경찰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듣자 하니 고립된 오두막에서 혼자 사는 노인이 최근 한동안 보이지 않아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기들은 비포장도로에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곳까지 데려다 주길 바란다고 했다. 우리는 그들을 태우고 오두막까지 운전해 가서 앞문 몇 미터 앞에 차를 세웠다. 그쯤에서 이미 우린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게 분명하다는 걸 눈치챈다. 앞문은 경첩에서 완전히 뜯겨나가 있었고 오두막 안은 비어 있었다. 경관들은 우리에게 수색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고 우리도 동의했다. 정황 증거로 모아 곰이 노인을 잡아갔다는 게 정론이었다. 작살난 문이 그 논리에 힘을 더했다. 우리는 흩어져서 각자 찾을 수 있는 단서를 따라가 보기로 한다. 1시간 반쯤 후 경관 중 한 명이 무엇인가를 무전으로 보고해온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고 있었지만 우리에게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보고해왔다. 그는 무선상으로 정확히 무엇을 찾은 건지 얘기해주진 않았지만 그 대신 본인들 눈으로 직접 보고 싶으실 겁니다 라고 했다. 우리가 그에게 도착했을 때 그곳엔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는 도대체 그가 뭘 찾은 건지 몰랐다. 부서진 나뭇가지도 발자국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그냥 자신의 앞에 있는 커다란 나무 위를 가리킬 뿐이었다. 그 나무의 높은 가지 중 하나에 걸려있던 건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슴의 시체였다. 이건 분명히 이상한 일이었지만 이게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아직 우리는 알아채지 못했다. 그러다 우린 뭔가 좀 더 이상한 점을 눈치챈다. 나무의 훨씬 더 높은 가지, 그곳엔 곰의 시체가 걸려있었다. 무엇인가가 곰을 죽인 다음 나무 위에다가 걸어놓은 것이었다. 물론 나는 표범 같은 큰 고양이과의 동물이 사냥감을 저장하기 위해 이런 짓을 한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지역은 표범도 호랑이도 서식하고 있지 않았다. 경관들은 불안해 보였고 어깨 너머 서로 긴장된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다.
우린 그들과 합류해 주변을 몇 시간 정도 더 수색하다 돌아오기로 결정했다. 돌아오는 길에 우린 다시 한번 아까 그 나무를 지나치게 되었는데 거기 걸려있던 사슴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고 나뭇가지에 약간의 핏자국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페이스를 올려 뒤도 안 돌아보고 그곳을 빠져나왔다. 너희들이 쓴 몇몇 질문에 빠르게 답을 해보자면 이렇게 글을 잘 쓰는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란 말을 믿으라고? 모국어 아니야. 어려운 단어는 사전을 이용했고 내가 이런저런 미디어로 배워왔던 지식을 사용했을 뿐이야. 베르그만 베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생각할 때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특정 종의 동물이 완벽하게 멸종했다는 걸 믿는 건 멍청하다고 생각해. 곰은 꽤 영리한 동물이라 러시아 오지에서 눈에 띄지 않게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일 거야. 완전히 멸종됐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 나는 한 번도 마주쳐본 적이 없어서 확답은 못하지만 타이가 지역에서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해? 개인적으로 러시아에서 사는 것 자체를 추천하고 싶지 않네. 난 2007년에 유럽으로 이민 갔어. 하지만 솔직히 타이가의 풍경은 엄청 예쁘긴 해. 여행으로 가는 건 무조건 추천할 수 있어. 시베리아는 여름에 아름답거든. 어느 겨울날 우리는 심각한 사건과 조우했다. 너희들도 쉽게 상상할 수 있겠지만 이곳의 겨울은 꽤 혹독하다. 끝도 없이 내리는 눈과 영하 40도에 육박하는 강추위. 만약 이 날씨에 누군가 실종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그 즉시 죽은 사람 취급하기 마련이었다. 왜냐하면 이 날씨엔 제대로 된 방한 장비 없이는 오랫동안 체온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만약 그 실종자가 어린이의 경우에는 더더욱. 경찰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다. 한 어머니가 자신의 6살 배기 딸이 실종되었다고 신고를 해왔던 것이었다. 살을 애는 추위 속에 몇 시간 동안 걸어다녀야 한다는 사실은 별로 즐겁진 않았지만 실종된 아이를 못 본 척 한다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잠시 바깥에서 놀게 뒀었는데 그중 한 명이 그냥 뛰쳐나가 숲속으로 사라졌다고 했다. 가족들이 나가서 사라진 여자의 이름을 부르며 한동안 찾아봤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 그제서야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고 그리고 그 경찰이 우리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다. 우리가 수색구역에 도착했을 때 그 아이는 이미 실종된 지 2시간은 좋게 지난 후였다. 우린 그 애의 것으로 추정되는 발자국을 따라가기 시작했고 그 발자국은 그 나이 또래의 애들이 뛸 수 있는 거리를 아득히 넘어가기 시작할 때까지 이어졌다. 그러다 갑자기 발자국이 끊겼다. 마치 그곳에서 증발하기라도 한 것처럼. 우린 자기 발자국을 밟고 돌아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의 깊게 살폈지만 그런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피에트르는 눈에 띄게 동요하며 답답해했다. 우린 다른 아이들한테 그 여자애가 갑자기 숲으로 뛰쳐나간 이유라도 있나 물어보았고 그 애들 역시 확실히 알지는 못하는 듯 했고 그저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다고 말했었다. 애들이 울면서 떨고 있었기에 어머니에게 수색을 진행하는 동안 자택에서 머무르라고 얘기했고 경찰 한 명이 가족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집으로 같이 돌아갔다. 약 15분쯤 지났을까 경관 중 한 명의 무전기가 울린다. 경관들의 교신 소리 너머로 희미하게 어머니의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이 사라진 여자애를 찾은 것이었다. 사라진 여자애는 집 뒷문 계단에서 쪼그려 앉은 채 발견되었다고 했다. 여자애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거의 단단하게 얼어있었다고 했다. 그 아이는 밖에서 잠깐만 놀 거라 생각하고 평범한 바지에 자켓만 걸친 상태였고 엄마는 집을 나서기 전에 그 사이에 강도라도 들까 염려하여 외부 문을 전부 잠갔던 것이었다. 지금까지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눈물이 고인다. 하지만 나에겐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남아있었다. 겉보기로는 이 사건은 간단해 보인다. 그 여자애는 집에 돌아왔고 문이 잠겨서 집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얼어 죽고 말았다 인데 하지만 나는 분명히 뭔가 더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 애가 걸어서 돌아온 거라면 어떻게 가족들이 몰랐던 걸까? 그리고 왜 그 애는 가족들이 부르는 소리에 대답하지 않았던 걸까? 어떻게 그 애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걸까? 거기에 더해 실종된 지 4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어떻게 거의 단단하게 얼어있을 수 있었던 걸까? 이웃들 역시 이상한 걸 목격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기에 이 시점에선 더 이상 조사할 수 있는 단서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자신을 책망하며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 나는 아직도 그때 그 사건에 대해서 매일 생각한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잔혹하게 살해당한 그 4명의 남자애들 사건보다 나에게 있어선 이 사건이 더 충격적이었다. 익명 6159. 정확히 러시아의 어느 지방에 있었어? 스레주. 개인정보는 그렇게 밝히고 싶지는 않지만 이 정도는 말해줄게. 나는 사하 혹은 야쿠티아라고 불리는 지역에 있었어. 그 이상은 말 안 할 거야. 익명 5777. 아마 그곳에 100명 남짓의 공동체가 있는 걸로 알아. 고의식파와 해방된 굴라그 수감자들이 1차 대전 때부터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 네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아마 국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미접촉 부족으로 분류되어 있을 거야. 스레주. 남시베리아 지방에 오래된 고의식파 공동체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내 기억엔 미접촉 언저리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소련 시절 포함하고도 말이야. 이건 디테일한 썰이 되지 못한 짧은 사건들 몇 개야. 난 언제 한번 엄마 사슴이 새끼 사슴 중 한 마리의 머리를 물고 들어올리더니 거칠게 흔들어 결국 목을 부러뜨리는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었다. 어미 사슴은 새끼를 땅에 떨어뜨리고는 툭툭 몇 번 흔들어 본다. 마치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듯이. 난 소름 끼쳐서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이상 관찰하지는 못했다. 나무 옆에 사슴이 쓰러져 죽어있는 걸 보았다. 나무의 자국과 사슴의 머리에 난 자국으로 미루어 보아 이 사슴은 이 나무에 머리를 들이박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다. 피검사를 위해 혈액 표본을 채취한다. 완벽하게 건강한 사슴이었다. 겨울에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동물의 시체를 우연히 발견한다. 그건 얼굴과 목의 절반이 없어진 사슴의 시체였다. 복부에는 커다란 구멍이 나서 내장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내가 체온을 측정하기 위해 상처 부분을 찔렀을 때 이 미친놈이 갑자기 울부짖더니 자기 발로 일어선다.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 광경에 넋을 놓고 있자 이놈은 피투성이의 머리를 돌려 나를 바라보더니 침착하게 걸어서 멀어지기 시작한다. 10m쯤 걸어갔을 때 쓰러졌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익명 6468. 너 그 사슴 관련 미국설 본 적 있냐? 그 아버지랑 사냥 나가서 사슴이 자기 머리를 돌에다가 처박은 다음에 돌에 묻은 자기 자신의 뇌수를 핥는 걸 목격했다는 얘기? 이거 보니까 그게 생각나.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는 늘 사슴 관련인 거야? 사슴이 무슨 마귀 들기 쉬운 구조인가? 익명 6475. 어이 이반, 도대체 너가들 사슴은 왜 그러냐? 여기 미국에도 간헐적인 공격은 종종 있지만 저 정도까지 정신 나간 일은 없는데. 익명 6515. 그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슴들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 프리온 단백질로 인한 병일 수도 있고 마치 광우병처럼. 북미 쪽에서는 사슴들에 영향을 주는 만성 소모성 질환이라는 병이 있는데 초기 증상 중 하나가 말 그대로 뇌에 구멍이 나면서 발현하는 이상 행동이거든. 정확히 이 병일 거라고까지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비슷한 종류 중 하나가 아닐까? 게다가 최근까지 이 병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테스트도 없었으니 너가 있었던 90년대는 말할 것도 없지. 익명 6528.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한데 사슴 5마리가 협동해 불곰을 찢어 죽인다? 도대체 씨발 그런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 건데 그러면? 이건 일단 지금으로선 마지막 이야기가 될 거야. 끔찍한 기억을 헤집느라 좀 지쳤거든. 내일 더 올리긴 할 건데 하지만 일단 지금은 이것만 남기도록 할게. 만나기 시작한 지 한 몇 주 정도 된 여자친구가 있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내 직업이 섹시하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내가 무슨 마초맨이라도 된다고 생각했나 보지. 그녀도 상당히 괜찮았기에 그 환상에 어울려주고 있었다. 심지어 피에트라한테도 자기 친구 중 한 명을 소개시켜주기까지 했었다. 여자친구는 시내의 집 중에서도 꽤 호화로운 축에 속하는 집에서 살고 있었고 집 거실에는 숲이 한눈에 펼쳐진 멋진 뷰를 감상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우린 여자친구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며 더블 데이트를 하기로 결정한다. 당연히 피에트르가 자기 여자친구를 데리고 게스트룸 중 하나로 사라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나도 지체할 틈 없이 분위기를 잡기 시작한다. 이쯤에서 내가 직무유기를 좀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넘어가겠다. 그 달 피에트르랑 나는 숲 근처에도 가본 적 없었고
아픈 동물이나 밀렵꾼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도 무시했었다. 개인적인 일이 하도 바빴어야 말이지. 피에트르랑 나는 퇴근이란 게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었기에 솔직히 이렇게 일에서 떨어져서 진짜 휴식을 가지는 건 상당히 기분이 좋았었다. 여자친구와 난 거실에 있는 소파에서 골아떨어졌다. 한밤중 나는 잠에서 깨어났고 밤하늘은 수많은 별들로 아름다웠다. 하늘을 더 잘 보기 위해 테라스로 이어지는 유리문으로 향한다. 몇 분이 흘렀을까 나는 저 멀리에서 무언가를 발견한다. 나를 강렬하게 쳐다보는 무언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희미한 안광. 나는 자리에서 얼어붙어서 이 의문의 생명체를 관찰했고 그것은 천천히 내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집에서 발한 불빛 아래로 그것이 정체를 드러냈고 그건 중간 정도 크기의 수컷 붉은 사슴이었다. 그건 그저 계속 나를 향해서 다가올 뿐이었다. 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그놈은 곧장 유리로 걸어와 부딪혔고 유리의 존재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 했다. 처음엔 유리를 꾹꾹 누르는 걸로 시작하더니 점점 더 거칠게 밀어내기 시작한다. 이쯤에서 나는 슬슬 뒤로 물러나기 시작한다.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겨지지 않아 하면서 유리에서 나는 시끄러운 쿵쿵거리는 소리가 여자친구를 깨운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반쯤 잠에 취한 목소리로 여자친구가 물어온다. 내가 미처 대답을 하기도 전에 그 사슴이 거친 비명소리를 내며 더 강하게 유리를 들이받기 시작한다. 마침내 그놈이 유리를 깨부수고 들어온다. 여자친구는 비명을 질렀고 소리에 놀란 피에트르가 무슨 일인지 보려고 계단을 뛰어내려온다. 그 사슴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천천히 나를 향해 걸어왔다. 아직도 그 끔찍한 소리를 내면서 다가온다. 난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유리 파편을 밟고 엉덩방아를 찍고 만다. 사슴은 울부짖는 동시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내가 한 행동을 관찰한다. 여자친구는 아직도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울려 퍼지는 커다란 총소리 때문에 내 귀가 울리기 시작한다. 피에트르가 자신의 부무장인 작은 권총을 꺼내들고 그놈에게 총알을 때려놓고 있었다. 사슴을 3발 정도 맞추긴 했지만 대부분은 빗나가고 눈먼 탄환들은 집안 살림을 때려부쉈다. 그놈은 젖은 쿵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쓰러졌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나는 자기 총을 챙겨온 피에트르에게 감사하고 있다. 여자친구와는 바로 다음날 헤어졌다. 걔는 나한테 내가 저주받았거나 운이 더럽게 없는 것 같다며 어찌됐든 간에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나는 아직까지도 밤에 잘 때 창문에 블라인드를 친다. 다시는 한밤중에 창문 밖을 내다보고 싶지 않았기에. 특히나 내가 창문 밖에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더더욱. 나는 그때 숲을 못 본 채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 숲은 확실히 날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다. 일단 오늘 밤은 여기까지. 잘 자라 얘들아. 나 돌아왔어. 이야기 2개쯤 더 공유할게. 피에트르와 난 눈폭풍 속에서 길을 잃었다. 우린 기본적으로 말하면 개좆된 상황이었다. 주변엔 몸을 피할 거처도 없었고 불을 피울 수단도 없었다. 눈발이 얼마나 굵은지 우리 앞 몇 미터 정도밖에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다. 찬바람을 계속 맞은 내 입술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한다. 우리가 운전을 시작해 돌아다닌 지 거의 영겁의 시간이 지난 것 같이 느껴질 때쯤 우린 다 쓰러져가는 낡은 사냥용 오두막을 발견한다. 우리 옷이 전부 꽝꽝 얼어있었기 때문에 ATV에서 내리는 것조차 버거웠다. 아직도 피에트르가 벌벌 떨면서 이를 딱딱 부딪히던 게 눈에 선하다. 오두막은 완벽하게 비어있었지만 간단한 벽난로와 반쯤 마른 나무가 약간 남아있었다. 우리가 거기 주저앉아 천천히 불에 몸을 녹일 때 우린 진짜로 여기서 얼어 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공포에 질려 있었다. 이 눈폭풍이 얼마나 오래 갈지도 모르거니와 떨감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에트르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중얼거린다. 아유 씨발 절대로 되라지. 잠만 있어봐. 그러고 그는 밖으로 나가더니 몇 분 후 도끼를 들고 나타났다. 나는 순간적으로 얘가 내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려고 일어나 생각했지만 그가 도끼를 들어 오두막 바닥을 개작살내기 시작하는 걸 보고 안심한다. 이걸 뗄감으로써 이제 좀 더 버틸 수 있겠지. 아 피에트르, 너와 너의 그 정신나간 대가리에 축복이 있기를. 결국 우리는 거의 오두막 바닥의 절반가량을 태웠고 이 때문에 마루 밑 차가운 맨땅이 점차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곳엔
당연하다는 듯이 웬 백골 시체 두 구가 누워있었다. 우리는 폭풍이 끝날 때까지 이 빌어먹을 살인마의 오두막에 꼼짝없이 갇힌 셈이었다. 다행히도 시체는 굉장히 오래되어 보였다. 그냥 먼지 낀 백골 유해일 뿐이었다. 우린 여길 떠날지 말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토론했다. 눈보라에서 살아남기보단 러시안 사이코 킬러한테 살아남는 게 더 쉬워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곳에 머물기로 결정한다. 하늘에 맹세하고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누군가 오두막에 접근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지만 그 소리의 주인은 얼마 안가 숲속으로 도망쳐 사라졌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이 날씨에 밖을 돌아다닌다니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 아닌 건 차치하더라도 간이 배 밖으로 나와야지만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우린 마룻바닥 아래에 시체가 숨겨져 있던 오두막에 있었다. 우리는 앉아서 언제든 발사할 수 있게 소총을 준비해놨다. 혹시 모르니까. 기나긴 시간이 지나 눈폭풍이 점차 잦아들기 시작했고 우린 오두막에서 빠져나와 눈 속에 파묻힌 ATV를 꺼내서 마을을 향해 돌아가기 시작한다. 우리가 어디로 향하는지 보이는 상태에서 돌아갈 길을 찾는 건 식은 죽 먹기였다. 마을에 도착한 즉시 경찰서로 향한다. 우리를 이미 실종됐거나 죽은 것으로 보고했던 그들은 우리의 귀환에 상당히 놀란 듯했다. 우린 그 오두막에 대해서 말했고 다음날 그곳에 가서 직접 보여주기로 약속했다. 난 뜨끈한 목욕물에 몸을 녹이고 14시간을 내리 잠들었다. 그건 인생 최고의 숙면이었다. 다음날 우린 경관들과 만나 숲속의 오두막까지 안내하기 시작한다. 그 오두막은 더 이상 거기에 없었다. 오두막이 있던 자리엔 뭔가 건물 비슷한 거라도 서 있었던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우리가 마을로 돌아갈 때 남긴 자국도 아직 선명하게 남아있었고 심지어 우리가 ATV를 파낸 눈구덩이까지 그대로 남아있었는데 그냥 그 오두막만 그곳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오두막에 있던 빈터가 있긴 했는데 그곳은 눈으로 깔끔하게 뒤덮여 있을 뿐이었다. 경관들은 우리가 자기네들 시간을 낭비했다며 화난 듯 보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헛것을 받거나 피에트르의 수제 보드카를 너무 많이 마신 게 아니냐고 핀잔을 줬다. 아직도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 후 우리가 무슨 일이 겪은 건지에 대한 해답 역시 영영 찾을 수 없었다. 초가을의 어느 날 피에트르와 난 그 전에 말한 외박 순찰을 하기 위해 나왔다가 패닉 상태의 사냥꾼을 마주쳤다. 그는 자기 친구가 길 위에서 곰에게 공격을 당했다며 제발 도와달라고 했다. 우리는 그를 태우고 사건 현장으로 서둘렀지만 이미 너무 늦은 후였다. 사냥꾼의 친구는 내 눈을 의심할 정도로 처참한 상태였다. 얼굴은 뜯겨 나갔고 내장도 파헤쳐져 있는 데다 팔다리도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다. 그 처참한 현장에 욕지기가 났다. 여긴 마을에서 상당히 가까운 곳이었기에 우린 이 곰은 살려두기엔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그놈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내기 위해 발자국을 찾기 시작한다. 사냥꾼은 그저 나무에 기대어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다. 눈앞의 광경에 충격받아 반응도 제대로 못하는 거겠지. 그는 우리가 어떤 동물이 공격해왔냐고 물을 때마다 곰이라고만 설명을 했었다. 그런데 하지만 현장에서 찾을 수 있는 발자국은 오직 사슴의 발자국뿐이었다. 마음의 동요를 억누르고 우리는 이놈을 찾아 발자국을 따라가기 시작한다. 우리가 이 씹새끼를 사냥하는 동안 농담이 아니라 내 등에서 식은땀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게 느껴졌다. 솔직히 이쯤 되면 차라리 진짜 곰을 사냥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우린 어느 순간 들판에 다다랐고 그곳에서 우린 가시덤불에 걸려있는 피해자의 얼굴 조각을 발견했다. 우리가 공포에 질려서 흘린 식은땀이 이쯤 되면 볼과 강을 하나 만들고도 남았겠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계속 나아갔다. 마침내 우리는 그 자식을 찾아냈다. 그놈은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맴돌고 있었다. 마치 머릿속에 나침반이 망가지기라도 한 것 마냥. 이번엔 내가 총을 쏘기로 했다. 피에트르만 재미보게 둘 순 없지. 머리를 관통한다. 즉사였다. 그놈의 뿔에는 아직도 살점이 걸려있었다. 우린 안치소에 시신과 같이 보내기 위해 걸려있는 살점을 하나하나 떼어서 봉투에 담았다. 하는 내내 우리는 먹은 것들이 올라오는 걸 필사적으로 참아야 했다. 끔찍한 경험이었다. 진수를 위해 충격 먹은 사냥꾼도 같이 데리고 돌아갔다. 근데 왜 우리한테 곰이 공격했다고 한 거예요? 피에트르가 사냥꾼한테 묻는다. 사실을 말해봤자 못 믿었을 테니까요. 그가 말했다. 아니, 믿었을 거야. 당연히 믿고 말고. 어느 날 밤 나는 피에트르의 아파트에 놀러간 적이 있었다.
같이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눴다. 아파트의 작은 발코니에 나와서 같이 한 대 피우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다. 근처에 거대한 동물이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다. 아마 곰이겠지. 지역 주민들이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한다 했고 당연히 이건 우리 관할이었다. 우린 아침에 확인해보는 걸로 결정한다. 해도 이미 다 저물었고 반쯤 취해 있는 상태에서 거대한 미확인 생명체를 쫓는 상황은 피하고 싶었으니까. 자리에 앉아 몇 분 더 이야기를 나누던 그때 귀를 찢는 듯한 울부짖는 소리가 수목선 너머에서 울려온다. 우린 잠시 동안 말을 잊었다. 미친, 소리 존나 큰데? 피에트르가 말한다. 당연한 걸 말해 멍청아. 우린 결국 확인해보기로 한다. 작전명 반쯤 꼴은 총든 러시아인들의 시작이다. 우린 목적지도 없이 싸돌아다니면서 어둠 속에 대고 무작위로 총과 손전등을 겨눠댔다. 아, 지랄하고 있네 진짜. 피에트르가 소리친다. 그가 거대한 발굽 자국을 발견한 것이었다. 이거 또 그 미친 사슴 중 하나는 아니겠지? 제발. 그는 공포심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말한다. 그때 우리 뒤에서 들려오는 부스럭거리는 소리. 그 즉시 우리는 뒤로 돌아 소리를 향해 손전등을 비췄다. 어둠 속의 두 눈이 우리 손전등 불빛을 반사해 빛난다. 그놈은 귀가 떨어질 정도의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우리에게 돌진해 온다. 우린 공포에 질려 그놈에게 총을 난사한다. 멧돼지. 그건 빌어먹을 멧돼지였다. 사이즈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우린 처음에 곰이라고 생각했었다. 사진 첨부했어. 우리가 그날 밤 잡았던 놈이랑 소름 끼치게 비슷하더라. 이번엔 적어도 그 족같은 사슴은 아니었네. 내가 말한다. 피에트르는 긴장된 웃음을 내뱉으며 이제 우리 앞에 널브러져 있는 저 짐승에 대한 공포를 떨쳐내려는 듯 머리를 흔든다. 솔직히 이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감도 안 잡혔다. ATV도 없었고 들고 가기엔 이놈이 너무 무거웠다. 늑대가 처리하도록 두고 그냥 돌아가기로 결정한다. 이번엔 경찰이 우리 말을 믿어주는 눈치였다. 가끔 멧돼지가 집채만한 사이즈로 자라기도 하죠. 운이 좋았네요. 그놈한테 당하지 않는 거 보니. 이제 숲속에서 걱정해야 할 게 하나 더 늘어났다. 존나 끝내주는구만. 대부분의 사람은 모르는 게 있는데 러시아에는 아무도 들어가 보지 않은 지도에도 없는 동굴이 수도 없이 많다. 물론 이건 내가 살았던 곳을 포함해서 얘기다. 우리가 그 외박 순찰을 하는 동안 동굴 한두 개쯤 찾아내는 건 그리 드문 일은 아니었다. 이 지역엔 동굴에 얽힌 전설이 많았는데 예를 들면 지저인의 지하도시라든가 마녀 지표라든가 고대 생명체라든가 등등등. 뭐가 되었든 간에 난 언제나 그 동굴들이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마치 바깥 세상과 고립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인 것 같았기에. 그래서 경찰이 지역 동굴에 갇힌 10대를 구조하는 팀을 꾸렸을 때 나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다. 이쯤에서 피에트르와 나는 경찰에게 상당히 평판이 좋았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를 신뢰했기에 자기네들 작전에도 우리에게 여러 번 자문을 구하곤 했었다. 피에트르는 이번에 숙취에 시달리느라 오지 못했다. 사건은 이랬다. 두 10대 남자애들이 지역의 동굴을 탐사하러 들어갔었다. 동굴엔 가파른 절벽이 많이 있었는데 둘 중 한 명이 동굴에서 발을 헛디뎌 어둠 속으로 굴러 떨어졌다고 했다. 아직 살아는 있었는데 발목이 부러지는 바람에 자력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했다. 그의 친구는 혼자 구조를 시도하기보단 나가서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던 것이었다. 우린 발밑을 조심하며 동굴에 진입했다. 동굴 바닥은 젖어 있었고 녹조가 끼어 있었기에 미끄러질 만도 했었다. 우리가 절벽에 다다라 남자애를 향해 아래로 불빛을 비쳤을 때 그는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에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나는 허리에 끈을 단단히 묶고 가파른 돌벽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한다. 바닥에 다다라서 남자애를 줄에 묶고 위에 경관들에게 끌어올리라는 신호를 보낸다. 걔는 저쪽으로 왔어요. 남자애가 나에게 말하며 동굴 뒤편에 나 있는 좁은 통로를 가리킨다. 뭐라고? 떨어지면서 어디 머리라도 부딪혔나 생각하며 내가 되묻는다. 제 친구요. 저를 위해서 내려와줬어요. 걔가 저쪽에도 출구가 있다는데요? 난 당혹스러웠지만 그에게 말했다. 네 친구는 저 위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 그 즉시 그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질린다. 하지만 여기서 같이 있었는데요? 저쪽으로 갔다니까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애써 무시한다. 난 이제 위에서 밧줄을 내려줄 때까지 이 절벽 밑바닥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데 거기다 그 애가 여기 떨어진 직후 그 애의 친구는 곧바로 경찰서로 왔기 때문에 여기 내내 혼자 있었던 게 확실했음에도
그 애는 여기서 누군가랑 같이 있었다고 말했었다. 난 무언가가 날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리곤 동굴 뒤쪽 통로에 온 신경을 집중한다. 난 손전등을 꺼내 땅바닥을 비춘다. 그곳엔 빌어먹을 발자국이 통로를 향해 나 있었다. 맨발의 발자국이. 씨발. 내가 겁에 질리기 시작했을 때 위쪽에서 던진 밧줄이 내 오른쪽 어깨에 떨어졌다. 나는 깜짝 놀라 신음한다. 마침내 위에서 날 끌어올릴 때 난 아래를 보지 않으려 필사적이었다. 최대한 빨리 동굴을 빠져나왔다. 그 아래에 뭐가 있었던 간에 이제 조시나 깔아지. 익명 1395. 세상에 그거 브랜니사인 듯? 만약 숲속에서 여성스러운 작은 발자국을 발견하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 브랜니사는 널 깊은 숲으로 유인해서 온갖 동물들에게 잡아먹히게 할 거야. 만약 그녀를 봤다면 무언가를 사냥해야 해. 조그만 쥐라도 괜찮으니까 아무거나. 그리고 숲이나 집 근처에서 태운 후 숲의 수호신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해. 브랜니사를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모르겠네. 미안. 익명 1432.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그냥 숲속의 괴물이라고 부르나 본데 뭐 그림이나 이런 것도 한 장 없네. 안타깝다. 밀렵꾼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그놈들은 가끔가다 녹이 잔뜩 쓴 곰덫을 여기저기 설치해둘 때가 있다는 것이다. 예시사진 첨부했어. 어떨 땐 설치해두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어서 숲속 어딘가에는 이 잊혀진 곰덫들이 언제나 발목을 부러뜨릴 준비가 된 채로 무슨 지뢰밭 마냥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는 거지. 우린 가끔 이 곰덫에 다리가 낀 채 썩어가는 야생동물의 사체들을 발견하곤 했었다. 나도 언제 한번 밟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피에트르가 곰덫의 체인을 발견하고 날 멈춰세워서 살았지. 다시 한번 고맙다 친구야. 언제 한번 우리는 입이 닫힌 곰덫을 발견한 적이 있었다. 곰덫 안에는 부츠가 있었고 부츠 안에는 아직 누군가의 발이 들어있었다. 발의 주인은 보이지 않았다. 남은 거라곤 큰 피웅덩이와 찢어진 천조각들 뿐이었다. 겉보기로는 누군가 실수로 곰덫을 밟아 빠져나오기 위해 자신의 발목을 잘랐던 것 같았다. 우린 핏자국을 따라갔지만 시체 같은 걸 찾지는 못했다. 아마 동료가 같이 있어서 그를 태우고 간 게 아닐까 싶었다. 아이러니한 건 이런 종류의 곰덫은 어떤 종류의 핀을 당겨야 하는지만 안다면 굉장히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어떤 멍청한 밀렵꾼 때문에 이 불쌍한 사람은 발을 잃었다. 우린 그 잘린 발을 들고 경찰서로가 물어보고 다니기 시작했지만 누군가 곰덫을 밟고 다리가 작살났다는 신고는 들어온 적이 없었다고 했다. 이 다리의 주인이 누군진 몰라도 병원에조차 가지 않은 듯 했다. 이건 덫을 밟은 게 밀렵꾼 그 자신이었거나 아니면 그냥 병원도 안 가는 상남자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이었다. 그 후로도 발의 주인은 찾지 못했다. 적어도 비슷한 이야기조차 들어본 적 없었다. 그래도 숲속에서 잘린 발을 줍는 건 썩 즐거운 일은 아니다. 더군다나 그 숲에서 뭐가 돌아다니는지 안다면 더더욱. 익명 1335. 피오트르라는 놈과 학교에 같이 다녔었는데 그놈은 완전 쓰레기 새끼였거든. 난 피오트르라는 이름도 싫어. 그에 반해 피에트르라는 이름은 좀 마음에 드네. 피에트르는 언제 한번 옛날에 자기가 찾은 버려진 마을을 나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다. 우린 둘 다 비슷한 나이 또래였지만 내가 피에트르보다는 더 도시 사람에 가까웠다. 그는 거의 한평생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살아왔었고 유아기와 청소년기의 상당 부분을 숲을 탐험하는 데 보냈었다. 그가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말하는 일은 드물었다. 아마 틈만 나면 자신과 어머니를 구타하는 술주정뱅이 아버지 때문이었겠지. 하지만 그는 나를 신뢰했고 술 한두 병 들어가면 가끔 나에게도 털어놓곤 했었다. 그에게 있어서 야생을 탐험한다는 것은 그의 무너진 가정에서의 탈출구와도 같은 것이었고 그래서인지 그는 머릿속으로 그 지역 숲의 지리를 달달 외우고 있었다. 우린 2시간 남짓 달려 그 마을에 도착했다. 건물들은 죄다 오래되어 썩어 문드러져 보였다. 대부분의 건물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금세라도 주저앉을 듯한 모양새였다. 거기에는 너희들도 익히하는 그 소비에트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물도 몇 개 있었고 딱 우리나라 경제만큼 안정적이어 보였다. 하지만 우리는 좀 더 탐사해보기로 했다. 혹시 모르니까. 그도 그럴 게 이곳은 밀렵꾼들이 기지로 삼기에 딱 좋아 보였기 때문이었다. 축축한 가구 몇 개와 화덕 2개만 빼면 집들은 죄다 비어있었다. 그에 반해 콘크리트 건물은 아직 꽤 흥미로운 것들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우린 젖은 박스에 들어있던 오래된 다이너마이트를 찾았고
이곳이 낡은 광산마을 같은 곳이었구나 하고 짐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여기서 몇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큰 채석장이 하나 있었다. 이곳에 있던 물건의 대부분은 원래 무슨 형태였는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녹이 슬어 있었고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 사실이 이곳을 너무 오래 들쑤시고 다니는 건 위험하다는 걸 상기시켜줬다. 지도에도 없는 오래된 버려진 광산마을을 찾는 건 그닥 드문 일은 아니었기에 우린 이곳이 버려진 이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우리가 또 그 빌어먹을 사슴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피에트르는 불안한 듯 내 어깨를 툭툭 치며 우리 오른쪽을 가리켰다. 그곳에 있던 집들 중 하나의 뒤로 커다란 숫사슴이 우릴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를 지켜보는 사슴의 수가 점점 늘어난다. 정확히는 우리가 이제서야 눈치채기 시작한 거겠지. 10에서 12마리쯤 되는 사슴들이 그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놈들은 딱히 우리를 위협하려는 듯 보이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가는 길인지를 확실하게 하고 싶어 하는 듯 했다. 우린 그 사슴들이 눈도 깜빡이지 않고 소리도 내지 않으며 조용히 따라오는 걸 뒤로 한 채 천천히 ATV에 접근한다. 우린 ATV에 앉아 이놈들을 쏠까 말까 진지하게 토론을 했지만 이 피에 굶주린 막이 들린 사슴무리가 우리에게 돌진해 오는 건 원하지 않았기에 관두기로 결정했다. 저놈들이 먼저 우리를 조지기로 결정하지 않은 걸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린 ATV를 몰아 그곳을 빠져나갔다. 기억나는 건 100m쯤 지나 뒤를 돌아봤을 때 적어도 20마리는 좋게 넘어 보이는 사슴들이 그곳에 서 있는 걸 보았다. 털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오메 씨벌. 피에트르가 소리쳤고 우린 경주하듯 그곳을 빠져나와 마을로 향했다. 다시는 그곳에 돌아가 보진 않았지만 그때의 일에 대해서는 자주 이야기하곤 했다. 피에트르는 그 마을이 버려지게 된 건 사슴들이랑 무언가 깊게 연관이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난 확신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그게 가능성 중 하나일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사슴도 그놈들의 그 개같이 미스테리한 행동들도 다 조시나 깔아지. 니들 진짜 사슴 조심하는 게 좋아. 이쯤 되니 경찰들도 우리가 무언가 이상한 거랑 맞닥뜨리고 있다는 걸 아는 듯 했다. 아직 그닥 믿는 눈치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걸로 놀려먹거나 하는 일은 없어질 만큼 평판이 올라갔다. 그도 그럴 게 우리가 사슴들이 아작낸 시체들만 몇 구를 수습해줬으니. 결정적으로 우리의 평판이 바뀌게 된 사건은 내 친구이기도 했던 경찰관 중 하나가 실종되었을 때였다. 그는 어떤 꼬맹이가 숲에서 노는 동안 이상한 노인이 따라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었다. 무슨 이유에선지 그는 그곳에 혼자서 조사하러 나왔다. 그게 자그마치 16시간 전이었고 그 후로 아무도 그의 연락을 받은 사람이 없었다. 피에트로와 나 둘 다 그와 알고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에 수색을 도우기로 했다. 몇 시간 동안이나 수색을 했지만 뚜렷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가 그의 권총이 땅에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다. 총알이 2번 발사된 것으로 보였지만 그 탄피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수색견을 데려왔고 그놈은 총에다 대고 냄새를 몇 번 맡더니 숲속을 질주하기 시작한다. 분명히 무언가 흔적을 찾은 듯 했다. 우린 따라가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놈이 어찌나 빨리 달리는지 놓치고 만다. 그러다 갑자기 사납게 귀가 지저대는 소리와 낑낑대는 소리가 숲속을 울리기 시작한다. 우린 마침내 개가 있는 곳에 다다랐고 그곳엔 또 그놈의 빌어먹을 사슴이 있었다. 이젠 놀랍지도 않았다. 그놈의 뿔 중 하나에는 우리가 찾던 경관이 걸려있었다. 뿔이 그의 목을 뚫고 입으로 나와 있었다. 너무나도 그로테스크한 광경이었기에 지금까지도 그걸 생각하는 것만으로 구역질이 날 지경이다. 그는 내 친구였다. 그리고 그 사슴 씹새끼가 내 친구를 죽여버렸다. 그놈은 한쪽 뿔에 걸린 무게 때문에 머리를 비스듬하게 들고 있었지만 미동도 않고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걔는 끙끙대며 으르렁댔지만 그놈에게 한 발자국도 더 다가가려고 하지 않았다. 경관 중 한 명이 총을 발사했고 그걸 신호로 우리 모두 그 사슴에게 마구잡이로 총을 갈게 됐다. 그의 시신을 수습하는 건 내가 태어나서 했던 일 중에 가장 괴로웠던 일로 아직도 내 마음속에 깊게 박혀있다. 그 사건 이후 경관들은 우리의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우리가 순찰을 나갈 때 증언을 해주겠다며 제안해 오기까지 했다. 그리고 난 아직도
꼬맹이를 따라왔다던 그 노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난다. 그건 그냥 그 애의 상상이었던 걸까? 피에트르는 아직도 무언가 초자연적인 존재가 사슴을 조종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 존재가 그놈들을 공격적이고 미치게 만든다며. 어느 날 우린 밀렵꾼들의 야영지로 추정되는 곳을 조사하고 있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2명의 나이든 남성들이 우리를 반겼고 우리에게 질문을 퍼붓기 시작한다. 우린 상황을 설명하고 야영지를 조사하기에 옆으로 비켜있으라고 말한다. 꽤 평범한 야영지였다. 잡은 지 얼마 안 된 사냥감들이랑 가죽이 있었다. 하지만 그 남자들은 무언가 캥기는 구석이라도 있는지 굉장히 긴장한 듯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말실수를 할 때까지 질문을 던져보기로 한다. 그들은 지난 밤에 약 7, 8마리 정도의 사슴을 쏘아 죽인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들은 단 한 마리의 시체도 챙기지 않은 채 그냥 그곳을 도망쳐 나왔다고 했다. 뭔 놈의 사냥꾼이 사냥을 한 다음 그냥 썩게 내버려두고 갑니까? 예? 당신들 도대체 왜 그랬어? 피에트르가 위협적으로 그들에게 묻는다. 그들이 설명하길 그들은 사냥용 망루에 죽치고 앉아 사냥할 만한 사슴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던 그때 그들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오고 있는 사슴 한 마리를 발견했다고 한다. 그들이 그 사슴에 총을 겨눴을 때 스코프 너머로 그놈의 눈을 보았는데 그놈은 정확히 그들과 눈을 마주치며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바로 그때 무언가가 떨어진 나뭇가지를 밟아 꺾는 소리가 났고 그제서야 그들은 그들의 망루가 놈들에게 둘러싸이고 있음을 인지했다. 그놈들 전부 다 똑같은 생기 없는 눈을 하고 있었다. 그놈들 중 단 한 놈도 소리를 내지 않았고 급작스러운 움직임도 없었다. 그리고 그놈들이 마침내 망루를 완벽히 둘러쌌을 때 그제서야 그들은 사나운 행동을 하기 시작하며 사냥꾼들을 향해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들의 망루는 지상에서 3m쯤 위에 나무 기둥 4개로 받쳐져 있는 구조였는데 나머지가 계속 울부짖는 와중에 사슴 중 하나가 나무 기둥을 들이받기 시작했다. 사냥꾼들은 겁에 질렸고 그냥 사슴들을 하나둘씩 쏴 죽이기 시작했다. 사슴들을 전부 죽인 후 그들은 그냥 야영지로 서둘러 돌아갔고 그 후로 한 번도 사냥을 하러 나간 적이 없었다고 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망루로 가는 길을 알려줬고 아니나 다를까 그곳엔 수구의 사슴 시체가 망루 아래에 널브러져 있었다. 기둥에는 눈으로도 확실히 볼 수 있는 자국이 나 있었고 그것이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리곤 그들은 우리에게 이것 때문에 무언가 문제라도 생기게 되는 건지 물어보았고 우린 그들에게 시체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으니 혐의를 적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소 같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살짝의 요금을 지불하게 했겠지만 그들도 그 사이코 사슴들과 만났던 거에 우리는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진 않았다. 오히려 우린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그 미친 사슴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었다고 덧붙이면서 우린 그들에게 만약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사슴을 더 발견한다면 지체 않고 사살해달라고 이야기했다. 약간 의아해하는 그들을 뒤로 한 채 우린 ATV에 올라타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 후 2번 다시 그들을 보는 일은 없었다. 이건 내 마지막 글이 될 거야.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이건 내가 결국 유럽으로 이사하게 만든 계기가 된 결정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야. 일단 시작에 앞서 지금까지 내 산만한 글을 읽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먼저 전할게. 특히 너희들 중에서도 내 이야기를 믿어준 몇몇에게는 더더욱. 이 모든 일은 피에트르의 끔찍한 아이디어에서 시작한다. 그는 우리가 숲속 한가운데로 들어가 호숫가 같은 사슴이 자주 모일 만한 길목을 찾은 후 그곳에서 가장 큰 나무 위에다가 망루를 설치하고 일주일 동안 캠핑하며 조금이라도 수상해 보이는 사슴은 보이는 족족 쏴버리자는 제안을 해왔다. 처음에 난 우린 야생동물을 보존하는 일을 하는 거지 씨를 말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며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그것보다 솔직히 말하자면 일주일 동안 숲속 오지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생각 자체에 겁이 났기 때문이기도 했다. 피에트르는 나보고 겁쟁이라며 비장의 수를 꺼낸다. 네가 같이 안 가면 나 혼자라도 갈 거야. 난 내 절친을 일주일 동안 숲 한가운데에 혼자 내버려둘 순 없었다. 그 자식도 아마 그걸 알기 때문에 미끼로 쓴 거겠지. 우린 지역 철물점에 들려 우리들의 작은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재들을 구매했다. 그리고 우린 물과 식량 같은 생필품들도 구매한다. ATV에 장비를 가득 싣고 우리는 야생으로 출발한다.
난 피에트르가 갑자기 저런 멍청해 보이기까지 하는 일을 계획한 이유가 궁금했지만 아마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넌더리가 난 거겠지 하고 짐작했다. 딱히 그를 원망하진 않았다. 하지만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 이유는 그쯤에서 우린 이상현상을 겪지 않게 된 지 거의 반년은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음속 한 구석에는 무슨 이유에서든지 피에트르는 이상현상을 찾아가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이 덜떨어진 대사슴 십자군 전쟁을 계획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을 해준 적은 없었지만 나는 어찌됐건 그의 뒤를 봐주기 위해 어울려주기로 했다. 우리는 마침내 크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둘러싸인 큰 호수를 발견했다. 그때는 8월 초였기 때문에 자는 동안 얼어 죽을 염려도 없었다. 우리는 우리만의 막루를 짓기 시작했고 완성된 거는 막루라기보단 나무로 된 발판에 더 가까웠다. 땅에서 5, 6m 정도 떨어져 있었고 호수 뷰가 끝내주는 발판이었다. 우리가 다 지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다. 막루를 짓는 동안 야생동물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지만 아마 우리가 시끄럽게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다. 우리의 계획은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중대한 결함이 하나 있었는데 이 씨발 모기들. 우린 겁도 없이 러시아 모기의 중심지에다가 벽도 지붕도 없는 막루를 지어놓은 거였다. 첫째 날 밤 우린 어떤 이상한 점도 찾지 못했다. 우리의 땡땡 부어오른 얼굴만 빼고. 다음날 새벽 우린 무엇인가가 물에서 첨벙대는 소리에 잠에서 깬다. 막루 끄트머리 너머로 보니 암사슴과 함께 새끼 사슴 2마리가 보였다. 우린 그놈들을 약 15분 동안 관찰했고 별다른 이상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다. 처음 이틀 동안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있었지만 늘 이렇다 할 특이점은 보이지 않았다. 난 안심했고 그 막이 들린 사슴들은 이제 다른 국립공원 관리자라도 괴롭히러 갔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피에트르는 뻣뻣하게 긴장한 채로 숨을 내뱉을 때마다 욕을 한마디씩 하고 있었다. 야 피에트르 무슨 일 있어? 그는 공허한 눈빛으로 날 쳐다보더니 내 옆에 일어나 앉는다. 그동안 그는 사슴에 대한 악몽에 계속 시달려왔다고 설명을 시작했다. 만약 자기가 그놈들을 몇 마리라도 더 죽인다면 자기 자신에게 더 이상 무서워할 건 없다고 증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일을 계획했다고 했다. 이 불쌍한 인간은 이쯤에서 한 달은 훌쩍 넘도록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었던 것이었다. 피에트르는 이 일을 설명하면서 거의 울기 직전이었다. 그 악몽이 피에트르를 얼마나 벼랑 끝까지 몰았는지 나에게도 확실하게 전해졌다. 나는 그를 도와야만 했다. 그래서 난 피에트르는 낮잠을 재우고 옆에서 혼자 숲을 감시하기로 했다. 그에게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사실 그때 난 러시아에서 떠나려면 돈이 얼마 정도 드는지 알아보고 있었다. 말하지 않은 이유는 딱히 진짜로 실행할 만한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다 피에트르만 여기다 혼자 내버려 두고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난 몇 시간 동안 우리 주위를 경계하다 지쳐 그냥 누워서 멋진 호수 뷰나 감상할까 해버리려던 찰나 나는 우리 왼편에서 무엇인가가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다. 수목산 바로 앞쪽에는 숫사슴 한 마리가 서 있었다. 피에트르를 깨우기 전 나는 잠시 대기하며 이놈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지 않는지 관찰했다. 그놈은 고개를 내리더니 마치 호수에서 물을 마시듯 흉내를 내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곳은 호숫가 근처조차도 아니었다. 그 정도면 증거가 차고 넘쳤기에 나는 피에트르가 깰 때까지 그를 천천히 흔든다. 피에트르는 눈을 뜬 그 즉시 가장자리로 기어와 사슴을 관찰하기 시작한다. 사디스틱한 만족감이 느껴지는 희죽거림과 함께 그는 그의 소총을 조준하고 발사한다. 명중이었다. 총알이 정확히 그놈의 가슴에 꽂혔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뱉더니 웃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우리는 야생동물 몇 마리가 수목선 너머로 돌아다니는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그 한 마리의 숫사슴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기 위한 미끼였다고 느껴질 정도였다. 이건 피에트르의 편집증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수목산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공포에 몸을 떨었다. 가끔 사슴이 호수 반대쪽에서 모습을 드러내곤 했지만 피에트르와 내가 아무리 쏘아도 단 한 발도 맞지 않았다. 밤에 우리를 비춰주는 주된 광원은 석유 랜턴이었는데 마음속 한 구석으로는 언제나 이 마른 나무로 만든 막루에서 이런 걸 쓰는 건 끔찍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었다. 우리의 대사슴 십자군 원정의 5번째 밤, 우리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우린 어둠 속에서 동물들의 빛나는 눈을 계속 발견했지만 우리가 스코프를 통해 자세히 들여다볼 때마다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그놈들이 우리를 장난감 취급하는 것 같았다. 피에트르는 그 소름 끼치는 새끼들이 무엇을 꾸미던지 간에 쫓아내기 위해 허공에다 대고 총을 발사하기 시작했다. 물론 효과는 없었다. 나는 랜턴을 집어들고 지면이 더 잘 보이도록 높이 들었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현기증이 돌았고 나는 그대로 쓰러진다. 내가 랜턴을 손에서 떨어뜨리자마자 우리의 막루는 순식간에 불지옥으로 변한다. 우린 모든 것을 버리고 로프를 타고 땅으로 내려와야만 했다. 내 소총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비들과 함께 저 위에서 불타고 있었다. 우리는 한밤중에 그곳에 멍청하게 서서 우리의 랜턴 따위와는 비교도 안되게 눈부시게 불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직까지 생각만으로도 전율이 인다. 내가 태어나서 본 것 중에 제일 큰 규모의 사슴 무리가 수목산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놈들의 눈은 불꽃이 내뿜는 빛을 반사해 마치 지옥에서 방금 기어 올라온 것 같은 분위기를 냈다. 피에트르는 미친듯이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우리는 ATV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고 ATV에 올라타자마자 급하게 시동을 걸고 그곳에서 꽁지 빠지게 도망간다. 돌아오는 내내 만약 뒤를 돌아봤다간 그놈들이 따라오는 게 보이기라도 할까봐 무서워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우리는 그냥 달리고 또 달리며 아드레날린과 진정한 공포가 섞인 울음을 터뜨린다. 우리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피에트르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들어갔다. 나도 내 아파트로 들어가 바깥 세상과 나를 완벽하게 분리했다. 문을 잠그고 블라인드를 친 후 내 구닥다리 핸드폰에 전원을 껐다. 그 상태로 이틀을 보냈다. 그러다 난 술을 마셔야겠다는 갑작스러운 충동이 들었고 이미 아파트에 있는 알코올이랑 알코올은 죄다 마셔버린 후였기 때문에 나는 집 앞 술집으로 갔다. 내가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나를 아는 사람들의 걱정되는 눈빛이 나를 향하는 것을 느낀다. 요즘 좀 어때? 바텐더가 동정심 가득한 어투로 물어온다. 이 말에 나는 놀랐다. 피에트로와 내가 숲에서 겪은 일을 이 사람들이 알 턱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더할 나위 없지. 왜? 내가 물었다. 그게 피에트르의 사고 이후에 너가 잠시 사라졌었잖아. 피에트르의 사고? 내가 아파트에 처박혀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내 표정이 이 상황을 꽤 명확하게 전달한 모양이었다. 이런 젠장. 난 너도 아는 줄 알았어. 그는 그러더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피에트르는 가방 한 개를 들고 고물차 한 대를 빌려 마을을 빠져나가려 했던 모양이었다. 그는 만취 상태로 차에 올라 출발했고 120km로 달리다 그대로 나무를 들이받았다고 했다. 차는 고철이 되었고 피에트르는 현장에서 즉사했다. 몇 분간의 정적이 흐른 후 내가 기억하는 건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에서 빠져나왔다는 사실뿐이다. 나는 정처 없이 몇 시간 동안 떠돌며 방금 들은 일을 받아들이려 노력했다. 마침내 나는 내 아파트 건물 뒤쪽에서 정신을 차린다. 나는 내 우편함에 종이가 한 장 삐져나와 있는 것에 눈치챈다. 내용을 읽으며 나는 눈물이 고이는 걸 느낀다. 친애하는 내 친구야. 나는 이 동네를 떠나기로 마음먹었어. 난 우리를 뒤덮는 이 어두운 그림자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언젠가 한번 나를 만나러 와줬으면 좋겠다. 넌 내가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게 많이 도와줬었지. 하지만 이번에는 너도 나를 도와주지는 못할 것 같다. 만약 놀러 올 거면 이 주소에서 나를 찾아. 나는 울고 또 울었다. 아무리 울어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지금 이거 쓰는 중에도 또 눈물이 고인다. 몇 달이 지난 후 나는 러시아를 빠져나와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결정한다.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악몽들과 나의 과거에게서 진정으로 도망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그곳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은 가능했다. 아직도 난 그 정신나간 미친놈을 매일 그리워한다. 앞으로도 그가 얼마나 멋진 친구였는지 평생 잊지 못하겠지. 난 이제 어떤 숲에서도 멀리 떨어진 대도시 중심부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다. 가끔 차를 몰고 나가서 풍경 좋은 숲을 가로질러 갈 때도 있는데 하지만 그 숲들은 너무 가짜같이 느껴진다. 유럽의 숲들은 러시아 숲이 가지고 있는 그 날것의 무언가가 빠져있다. 난 가끔 내 옛 고향이 그리워진다. 그냥 난 그곳의 숲이 더 이상 끔찍한 동물들로 가득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곳에 이사 온 후로 그런 부자연적인 현상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고 마침내 난 밤에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법을 배웠다. 난 주기적으로 정신과 의사한테 내가 겪은 일의 일부를 털어놓았고 지금은 내 공포심을 꽤 잘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뭐 여기까지 내 이야기였어. 믿으려면 믿고 아님 말고. 너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던 간에 나는 정말로 겪었던 일이었으니까. 그리고 다음 시간에 기회가 생긴다면 말이야. 부탁인데 피에트르를 위해 건배 한 번만 해주라.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며 글을 기려주길 바래. 너희들 모두 읽어줘서 고맙다. 난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다시 기억해내는 후유증 때문에 가서 심신의 안정을 좀 취해야겠어. 아직 그 생각만 하면 좀 힘들거든. 그럼 좋은 하루도 보내. 그리고 사슴 조심해라.